딩크를 고집하던 남편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의심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믿기지 않을 만큼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딩크로 살아가는 부부들 많지요. 이 사연의 부부 또한 딩크로 행복하게 둘만의 시간을 잘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그 관계가 휘청이며 흔들리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럼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 결혼 8년 차였고, 지금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한국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나 싶었는데, 저처럼 바보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한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고요. 똑똑하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멀쩡하고 단정한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정말 오래 쫓아다녔어요. 주변에서 다 그랬습니다. 너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난다. 그 선배는 네 마음 모르고 즐기는 거다. 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영화 같은 순정파였지요. 그러다 거짓말처럼 그 사람 또한 제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고, 그렇게 꽤 근사한 연애 끝에 드디어 32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던 결혼이었고, 저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이상과는 조금 다르더군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3년 차쯤부터 남편이 부부 관계에도 심드렁해졌습니다. 제가 손잡으면 슬쩍 빼고 먼저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솔직히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게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익명이니까 용기 내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물론 부부관계가 우리 사이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킨십이 어느 정도 사랑의 확인을 시켜주기는 하잖아요. 자꾸만 피하고 어물쩍 넘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던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엔 저도 참고 넘겼어요. 대기업 다니니까 스트레스 많겠지. 과장 승진 앞두고 힘들겠지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 문제였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이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원했어요. 엄청 간절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우리 닮은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물론 양가 부모님도 당연히 손주를 바라시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병원도 같이 가자고 했지요. 제가 말했어요. 검사 한 번만 같이 해보자고요. 둘 다 문제 없으면 안심되고 좋은 거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더군요. 둘 다 아직 젊은데 뭐가 문제냐면서요. 근데요, 그 웃음이 뒤늦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했어요.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어색했달까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시켜 보려는 그런 가짜 웃음이요. 이상하게도 남편의 그 어색한 표정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덧 결혼 5년 차 남편이 어느 날 아주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은 아이에 관심 없다고 우리 둘이서 이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머리가 딩 울리더라고요. 우리 부부 딩크로 살고 싶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서로 합의하고 결혼 전에 정하면 모르겠는데, 결혼 5년 차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건 그냥 통보이자 일방적 선언이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군가의 아빠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나로서 내 삶을 누리고 싶고 아내와 단 둘이서 더 행복할 수 있단 확신이 든다고요. 자신은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키우거나 성장시키는 건 자신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서운해서도 아니었고 아쉬워서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도 덤덤했고 단호해서였어요. 설득해본다고 설득될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완전히 결심한 그 표정. 그 표정 때문에 마음 한켠이 더없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제 마음을 접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한 것도 같아요. 그래,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랑 살고 싶으니까. 아이 없는 대신 우리 둘이 더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제 안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딩크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엔 괜찮았습니다. 주말엔 브런치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집도 항상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삶이었지요. 항상 총각처럼 관리 중인 남편과 여전히 연애하듯 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하지? 나는 여전히 마음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데 대체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요. 마치 원래부터 아이 없는 삶이 이미 확정이었던 사람처럼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게.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근처에서 낯선 여자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주민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항상 같은 시간대, 같은 동선에 있었어요. 제가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특히 퇴근 시간엔 단지 입구 쪽 벤치에서 꼭 누굴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고요. 내가 예민한가 싶어서 신경 끄려 했는데 며칠 뒤 그 여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김주아 모르세요? 라고요. 김주아? 그게 누구지? 싶었어요. 딱 들어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주변에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낯선 이름을 묻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잘 모르겠다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대답하니 그 여자가 입술을 꾹 깨물고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별 뜻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누구 아냐고 묻더라. 김주아라는 이름이었어. 라고요. 보통 하루 중에 겪은 특이한 일이 있으면 부부끼리 수다 떨듯이 얘기하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로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이요. 사람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창백해지는 거요. 제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 또한 이상해서 당신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남편이 바로 표정을 바꾸더군요. 그리곤 평범한 얼굴로 돌아와서 대답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신이 아는 김주아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본 것 뿐이라고요. 그리곤 다 먹지도 않은 밥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더군요. 이상한 촉이 감지됐습니다. 저 사람 뭔가 분명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을 집요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아차렸는지 저를 의처증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 작은 거라도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바로 벽을 치더군요.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래된 절친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민 가서 해외에 산다고 연락만 가끔 하는 친구요. 예전에 결혼식 영상이랑 사진 때문에 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서 그 메일 주소가 아직 저한테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떨리는 손으로 그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김주아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걸 보면 왠지 오래된 절친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나서 겨우 답장이 왔습니다.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뭔가 나온다. 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엄청 뛰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메일 제목을 클릭했습니다.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민하느라 답이 늦었다. 하지만 답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답한다.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다. 다만 그 이름은 내 남편과 관련이 있다. 라고요. 마지막 한 줄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김주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남편과 관련 있다는 말 한마디가 제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을 부정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집요해지면 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더군요. 제가 예민해졌고 의심이 병이 됐고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무너졌던 순간은 남편이 아예 대화를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설명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밀어내는 얼굴이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본가로 들어갔고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심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주쯤 지나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라며 밥 한 끼 먹고 이야기하자는 말이었죠. 저는 아직도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을 풀 실마리가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남편이 없는 시간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우게 될 게 뻔해서 시부모님만 뵙고 오자는 마음이었거든요. 예상했듯 식사 자리는 물론 불편했습니다. 아무도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밥상 위 공기에는 네가 조금만 참아라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듯 숨을 옥죄어 오는 뉘앙스가 오히려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남편과의 이슈가 있기 전에도 늘 인간적이고 친절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 요즘 생활을 궁금해해 주셨고 회사 일은 어떤지, 집안 상황은 어떤지 상냥한 말투로 물어오셨지요. 그럼에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운명처럼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날 반차를 쓰고 시부모님 댁에 간 거였는데요. 우리 팀에서 제 백업이 꼭 필요한 일이 터진 거였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지요.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회사에서 온 급한 연락 때문에 잠시 일 처리를 좀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쓰던 방이고 저랑 결혼 후에 가끔 시댁에 올 때면 서재로 쓰곤 했던 곳이었지요. 남편은 이 공간을 꽤나 아끼는 것 같던데 저는 시댁에 오면 주로 거실이나 게스트 침실에서 지내곤 해서 자주 들어와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방문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어요. 마치 오래 숨겨둔 비밀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회사 일을 정신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수첩이랑 펜이 필요했어요. 전화와 타이핑을 동시에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그걸 손으로 직접 받아 적어야 했거든요. 이건 성격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중요한 건 꼭 손으로 써놔야 기억을 하거든요. 원래는 늘 문구 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급히 반차를 내고 나오느라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남편 서재 책상에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다행히 그 안에 쓰다 남은 수첩과 필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꺼내서 대충 자료들을 정리하며 일을 끝마쳤습니다. 제가 반차를 낸 날 하필이면 일이 터져서 진땀을 뺐네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사히 일을 처리하고 빌려 쓴 펜과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 할 때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남의 물건이라 손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때가 때였잖아요. 핑계라고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최고조일 때니 뭔들 일단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마다 적힌 이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편지를 하나씩 꺼내보며 알게 됐죠. 그 이름의 주인공은 남편의 첫사랑이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과거가 아주 차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연애, 군 입대를 앞두고 알게 된 임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이 보였던 태도까지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해도 편지를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상대 여자에게 감정이입이 되더군요. 남편은 정말 쓰레기 같은 태도로 여자를 대했더군요. 임신에 대해 책임을 갖기보다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을 먼저 했고 상대를 몰아쓴 뒤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라 거짓말로 보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네가 날 끝까지 모욕한 건 잊지 않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그걸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가 두 분께 이 사실을 알고 계셨냐며 편지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시부모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게 분명했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혼자서 이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유지해온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일부러 남편을 본가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보여주자 남편은 한동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비겁하더군요. 아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턱이 돌아간 남편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놀라며 비명을 지르시긴 했지만 시부모님도 저를 말리지는 못하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시댁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론 우린 이제 끝이야 란 말을 덧붙이면서요. 며칠 뒤 저는 편지 속 여자를 직접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날 이후로 함께 살던 집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못했지요. 제가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우리 아파트 앞에 자주 서 있던 그 여성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흥신소를 통해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여자가 괜히 우리 아파트 근처를 맴돈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기다렸던 것도, 제 얼굴을 확인했던 것도, 이름 하나를 던지고 돌아선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완전히 회피하고 잠수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이유,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한 김주아란 이름의 정체. 이 두 가지를 남편 입으로 듣지 않으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손에 땀이 차도록 편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 한 잔을 몇 번이나 따라주셨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TV 채널만 바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 집안 전체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더군요.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저와 부모님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분위기가 왜 이런지 눈치로 느낀 거죠. 저는 곧바로 김주아라는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곧바로 모르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 어설픈 연기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김주아의 친모, 즉 남편의 첫사랑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제야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정말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모든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확신할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고 상대 여자를 탓하는 쪽으로 말을 돌리더군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된다는 듯이요. 책임져야 할 부분을 피하려고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는 것과 아이의 이름이 김주아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였습니다.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피해자다. 그런 식으로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였다는 것 때문도 아니고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요. 저는 더 이상 이 남자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상 갈라선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통해 진실을 듣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진짜 이야기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째선지 한동안 아파트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흥신소를 통해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멀찍이에서부터 저를 알아본 듯 했는데 제가 다가가자 그 여자는 도망치지 않더군요. 오히려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망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다가 마지막으로 사람 하나 살리려고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조용히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사람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그 짧은 이동 시간 동안에도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 같았거든요. 그 여자는 제게 길게 감정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아주 차분하게 정리해 주더군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다는 이야기, 군대 가기 전 임신을 알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낳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였던 태도까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먼저 든 감정은 이상하게도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한 척 살았구나 하는 감정이 너무 크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 대신 사과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도 알지만 그 순간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남자가 딩크를 고집하는 이유를 가치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과거에 저지른 과오 때문에 딩크라는 핑계로 현재의 책임까지 회피하려 하다니 말이에요. 저는 남편 대신 지금껏 밀린 양육비라도 보태고 싶다고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에게까지 번진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는 방법 같아서요. 그런데 그 여자가 웃지도 울지도 않고 아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금까지 꾸준히 줬다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말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인간은요, 한쪽에선 책임지는 척 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새 가정의 얼굴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했던 건 남편이 몇 년 전부터 그 여자에게 다시 다가가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예전 일은 정리된 것처럼 이제 와서 다시 잘해보자는 식으로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는 외면하고 버리려 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남편이 첫사랑에게 다시 집착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정리해보니 놀랍게도 저에게 딩크 선언을 했던 때와 딱 맞더군요. 그걸 알아챈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더군요. 남편이 딩크를 강요한 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않기를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쪽에 자신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하나를 책임지는 것으로도 충분히 벅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젠 눈물겨운 부성애까지 발동해 오직 그 아이에게만 모든 걸 쏟고 싶었던 겁니다. 뒤늦게 잘난 아빠 코스프레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러면서도 제 손은 놓고 싶지 않았단 사실인 거지요. 겉으로 멀쩡한 부부, 대기업 과장과 교양 있는 아내, 주말에 브런치 먹고 여행 다니는 보기 좋은 이미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아파트 앞에 나타난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는 이혼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저와의 결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와 이야기라도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기다리다 용기 내서 아이 이름 김주에 대해 물었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터놓고 이야기라도 해보려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자 망설여졌다고 하네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 인생까지 망치게 될까 봐서요. 제 남편은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제 욕심과 충동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저울질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람 인생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즉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죄냐고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녀 또한 피해자라면 피해자겠지요. 쓰레기 같은 제 남편에게 어릴 때 버림받고 혼자서 고생하며 애를 키우고 다시 나타난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린 가련한 여자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 파탄난 결혼 생활을 둘만의 문제로 둔갑시키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라도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남편 혼자 만든 판이었고 그 판 위에서 제 인생이 이용당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모든 상황이 제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나서야 남편은 뒤늦게 모든 걸 포기하고 무릎을 꿇더군요. 이제 다 정리하겠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있겠냐는 황당한 말까지 늘어놓더군요. 근데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도 힘들었다는 말을 끈질기게 덧붙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이야기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뒤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정 오빠들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보나마나 뻔하지요. 아마 죽기 직전까지 주엽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 안에 인간적인 선이 이미 무너져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일을 빌미로 오빠들을 폭행죄로 고소했지만 결국 벌금 몇 푼으로 끝났습니다. 오빠들은 그 벌금 값의 몇 배를 갚아야 한데도 상관없으니 더 못 밟아주고 온 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결과마저도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 연락도 전부 차단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몰랐던 건 알지만 그 집안과 연결되는 순간 제 마음이 다시 갈려나갈 것 같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을 떠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도피라고도 하고 요양이라고도 하겠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일찍 눈치챘다면, 내가 조금 더 의심을 밀어붙였다면 내 인생이 덜 망가졌을까 하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것.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는 평생 나를 이해해주는 남편이라고 믿으면서 제 꿈을 제가 접어버린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돌이켜보면 남편은 제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이 마치 가치관처럼 포장돼 있었고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살면 된다고요. 외국에 나온 뒤로도 한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만 되면 그 식탁, 그 편지 봉투, 그 서랍의 냄새 같은 게 자꾸 떠올랐거든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제 일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저는 하루에 하나씩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그리고 제 감정을 내가 느끼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이제는 누군가의 단호함 때문에 제 삶을 조용히 접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합리적인 말에 속아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요. 세상에는요, 처음부터 아이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너무 쉽게, 너무 단호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확정 지어버린다면 그 단호함이 진짜 가치관인지 아니면 숨길 게 있어서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더군요. 사랑과 통제는 겉모습이 아주 비슷하니까요. 지금 제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 손에 다시 쥐고 있다는 감각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건 다시 일으키면 되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서늘했던 건 숨겨진 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을 딩크라는 말로 조용히 봉인해 놓고 그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었던 마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너무 단호하게 나를 움직여서 내 꿈을 계속 접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 단호함이 사랑인지 아니면 숨길 게 있어서인지 딱 한 번만 스스로를 위해 의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계는 다음 시간에도 웃음과 눈물 사이 우리가 차마 말 못했던 진실들을 대신 전해드릴게요. 엄마, 아빠,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